오늘 아침 일라디오 미니 오징어, 한입 오징어, 총알 오징어 이런 이름들로 나와 있는 작은 오징어 보신 적 있으세요? 작게 자라는 품종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다 자라기도 전에 잡힌 어린 오징어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오징어 어획량이 크게 줄고 있다는 이야기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바다에서는 아직 첫 산란도 하지 않은 어린 오징어까지 잡아 유통하게 됐고 결과적으로는 오징어의 개체수가 점점 더 줄어들게 된 겁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자 정부가 지난해부터 봄철 오징어 금어기를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15cm 이하의 어린 오징어는 절대로 잡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중에는 어린 오징어가 팔리고 있습니다. 결국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죠.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집중 단속에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에 사법처분까지 적용한다고 합니다. 국민신고 포상금 제도도 같이 운영이 되는데요. 먹는 사람이 없으면 파는 사람도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장 내 입의 즐거움을 챙기기보다는 우리나라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이 옳은 일일지 잘 판단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3월 26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시작할게요. 저는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지금 서해안을 비롯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습니다. 가시거리가 200m도 채 안 되는 지역이 있으니까요. 아침에 운전하시는 분들은 차간거리 충분히 확보하시고 안전운전하세요. 농기계 운전해서 좁은 농로를 지나시는 분들도 오늘 아침만은 특별히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강원 동해안에는 건조경보가 내려져 있고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산지, 경북 동해안과 울산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어요. 건조특보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니까 오늘도 화재 예방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인데요. 새농퀴 정답과 당첨자 발표가 있는 날이죠.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가 선정한 이번 주 우리 농수산물에 대해 알아보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정답과 함께 선물 받으실 분들 알려드려요. 문제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한 이것은 버섯의 한 종류입니다. 먹다 보면 마치 고기를 먹는 것과 비슷하다고 해서 산에서 나는 고기라고 불리기도 하죠. 주로 20년 이상 된 밤나무, 떡갈나무, 졸참나무, 상수리나무에서 자라고요. 햇빛에 말려 먹으면 향과 맛이 한층 더 좋아지고 영양소도 풍부해집니다. 이것은 바로 표고버섯입니다. 이번 주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행운의 주인공들 알려드릴게요.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잡곡 세트는 5569번을 비롯한 3분께 보내드리고요. 경기 농촌 융복합산업 인증제품인 사과즙 세트는 4441-5698번을 비롯한 7분께, 그리고 5365, 4199번을 비롯한 10분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행운의 주인공들 모두 축하드려요. 당첨되신 분들의 번호는 오늘 아침 일라디오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방송 끝난 뒤에 확인해 주시고요. 당첨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또 연락드리고 있으니까 기다려주세요.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있는 시간,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다음 주에도 풍성한 선물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한때 왕의 열매라고 불리며 사랑받았던 아로니아 기억하시죠? 2010년대 초반에만 해도 신규 고소득 작목으로 각광받았는데요. 2010년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가격이 폭락하고 지금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가격이 폭락하면서 큰 손실을 보고 농사를 포기하는 농민들이 속출했죠.
농민들은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것이 2011년에 발효된 한 EU FTA 여파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FTA 피해 보전 직불금을 지급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농식품부는 거절을 했고요. 농민들은 이 조치를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기까지가 2019년의 일인데요. 이후 1심에서는 농식품부의 손을 들어줬고 농민들은 곧바로 항소를 했는데 그 결심 공판이 지난 18일에 열렸습니다. 여전히 끝나지 않은 아로니아 재배 농가의 힘겨운 이야기를 오늘 농업 이야기에서 자세하게 다뤄봅니다. 농촌사회학자 정은정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로니아는 저도 좋아했거든요. 인기가 많았죠. 네. 예, 2010년대 그 슈퍼푸드 열풍이 굉장했습니다. 그 블랙 초크베리라고도 하는데요. 아로니아 같은 경우에 특히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이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관심을 많이 끌었습니다. 아로니아가 암 예방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활용도가 되게 높고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그렇고 여러 언론에서도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건강과 젊음을 찾게 해준다면 소비자들은 또 솔깃할 수밖에 없고요. 폴란드나 덴마크 그리고 네덜란드 등 유럽에서 주로 생산되는 아로니아는 우리나라에는 2007년에 처음 도입이 되는데요. 그래서 당시에 충북 옥천이나 강원도 원주 등지에서 소규모로 재배를 하고 있다가 이후 소득작물 그리고 또 특히 귀농을 할 때 많이 권업을 받으면서 재배 지역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네. 그리고 최대 주산지는 이제 충북 단양군 같은 곳이었습니다. 예.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던데 얼마나 떨어졌나요? 예, 농민들이 주장하는 아로니아 최저 생산비 같은 경우에는요. 킬로그램당 3,600원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근래 낮게는 거의 킬로그램당 1,000원까지도 이렇게 내려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2013년 킬로그램당 생과 가격이 당시에 약 35,000원까지도 치솟았고요. 2014년에는 2만 원 선까지 달했으니까 굉장히 고소득 작물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대폭락을 맞이한 상황이고 아예 수확을 포기하고 있는 그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재배를 포기한 농가도 많다고 들었는데요. 네네. 네. 포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나무를 뽑아버린다고 하죠. 그러니까 폐원을 할 경우에는 지원금도 있고 한데 아로니아의 경우에는 그런 해당 사항이 좀 잘 되지가 않아서 자기 돈을 들여서 자기가 심은 나무를 뽑아야 되니까 그 심정이야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FTA와 관련이 있다 농가에서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농식품부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과잉이 됐고 그에 따라서 또 수요는 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 가격 폭락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농민들은 이 FTA 직불제 개선 요구를 하면서 FTA 체결에 따른 농산물 수입 증가로 이 피해가 증가했다라는 것이 주장입니다. 일단 아로니아가 굉장히 떫고 신 과일입니다. 즉 생과로 굉장히 먹기는 어려운데요. 기본적으로 분말이나 즙으로 가공을 거쳐서 섭취를 해야 합니다. 근데 한 EU FTA가 통과가 되면서 다량의 유럽산, 특히 폴란드산 아로니아 분말이 수입이 대량이 됐었거든요. 그 통계를 잠깐 보면 2014년에는 2톤 정도 분말을 수입을 했었는데 2015년에는 200톤, 2016년에는 420톤, 2017년에는 520톤까지 늘어났습니다. 생과로 먹기 어려운 과일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가공을 해야 되는데 가공 상태의 아로니아가 들어오기 때문에 직접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농민들의 주장이었고요. 하지만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고요. 네. 농가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농식품부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원인이 전혀 다른데요. FTA가 체결이 되면서 농산물 수입이 일단 증가를 하고 이로 인해서 농가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정부가 피해액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가 마련이 돼 있잖아요. 농가에서도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FTA로 인한 직접 피해 대책으로 FTA 피해 보전 직불제가 있고요. 그리고 폐업 지원제가 있습니다. FTA가 실행이 되면 어떤 산업은 혜택을 입게 되지만 또 어떤 산업은 큰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농수축산업 피해가 집중됩니다. 그래서 수입량이 증가를 하고 가격이 하락한 농축산물에 대해서 가격 하락에 대한 어떤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가 피해 보전 직불제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재배나 사육이 곤란하다고 인정이 되는 품목은 생산자가 폐업을 할 경우에 이를 지원하는 것이 폐업 지원인데요. 이 피해 보전 직불 품목 선정이 근데 상당히 까다롭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아로니아도 이 FTA 피해 보전 작물 대상 품목에서 제외돼 있어서 정부와 그리고 생산자 조직 간의 이 소송 상태에 놓여 있는 거고요. 네.
피해 보전 그 제외 품목에 해당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아로니아 네. 농민들이 왜 그 FTA 직불금을 못 받는 건가요? 예, 농식품부는 아로니아 분말 수입이 국산 아로니아 그러니까 생과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8월에 그 원신 재판부가 농식품부의 손을 들어준 바가 있는데요. 농식품부는 아로니아 분말 수입이 1% 상승을 할 때 국산 아로니아 가격이 0.547% 상승했고 또 아로니아 분말 수입량이 1% 증가를 할 때 국산 아로니아 가격이 0.032% 하락한다. 즉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라는 이 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내놨는데요. 둘 사이의 상관관계가 미미하기 때문에 이는 단순 공급 과잉 그리고 수요 부족의 원인이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FTA 피해 분석 요청 대상의 품목에도 아로니아가 올라왔지만 결국엔 또 이 대상 품목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농민들은 생과의 어떤 수입이 아니라 무조건 분말로 섭취를 하거나 가공 상태 섭취를 하게 되는데 이 가공된 아로니아를 수입을 했기 때문에 피해를 직접 입었다라고 이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피해 보전 품목으로 돼지고기, 녹두, 밤이 새로 선정되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아로니아가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결국 2019년에 아로니아 농민들이 농식품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한 거죠. 네, 앞에 말씀 주셨지만 1심은 패소를 했고 지난 네. 18일 날 항소심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0년대에 들어서 신규 고소득작물로 굉장히 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201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급격한 쇠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2018년에는 아예 그냥 수확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폭락을 거듭한 상황이었는데요. 2018년 농식품부로부터 FTA 직불금 대상 품목으로 이 아로니아를 선정할 수 없다라고 통보를 받아서 이 농가들이 모여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 소송의 쟁점이 농식품부가 농민들의 신청을 거부하면서 구체적인 이유를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거하고 그리고 FTA 직불금 지원 대상의 범위를 너무 좁게 해석했다는 게 요점이었는데요. 1심에서는 패소하고 지금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뤄진 고시의 형태의 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특정 상대방에게 꼭 이런 이유를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대상 품목 선정 과정에서도 농식품부가 재량권의 일탈과 남용은 없었다라고 판결을 하고 이에 지금 농민들은 반발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사실 그 FTA 직불제에 대해서 좀 개선해야 된다는 요구는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요. 조건이 좀 까다롭고 아로니아의 경우에는 농민들의 주장에 의하면 분말레처럼 이렇게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에 대해서 전혀 고려가 안 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농촌경제연구원에서 FTA 이행 지원 센터에서 이 조사와 분석을 합니다. 정말 피해를 입었나 안 입었나 이런 거를 조사를 하는데요. 네. 그 전체 보게 되면 모두 한 107개 품목 정도를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해마다 이제 피해 신청 품목이 늘어나고 있고요. 정부 쪽에서도 이를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하면서 항상 농가와 정부 측 견해가 일치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피해 보전 직불 품목이 선정된다 하더라도 지원액이 피해를 상쇄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것도 농민들의 큰 불만 중 하나인데요. 실제로 충남의 어느 밤 농가에서 이번에 이 보전 직불금을 신청하러 갔는데 전체 그 산에서 채 몇만 원도 수령을 하지 못해서 이에 화가 나서 그냥 돌아왔다는 푸념도 있으니까 이 피해 보전 직불금 자체가 아직까지는 굉장히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아로니아 같은 경우에 그 수요 공급 문제를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좀 지자체에서 예전에 그 새로운 소득작물이다 해서 재배를 장려하면서 좀 공급 과잉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예, 모두에 좀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아로니아 묘목이 다 팔려서 구할 수 없을 정도로 품귀 현상이 났었고요. 언론 매체에서도 연이어서 아로니아의 효능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반짝 몇년 고소득작물로 인기가 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방자치단체나 여러 컨설턴트라든가 해서 권업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단양군 같은 경우에는 가공센터를 크게 짓기도 했고요.
문제는 사람들에게 아로니아에 대한 인지가 굉장히 생기고 올라갈 그 즈음에 이 유럽산 아로니아 가공품들이 대거 싸게 수입이 되면서 아로니아 좋은 건 알겠는데 싼 가격에 유럽에서 왔구나. 그리고 유럽이 원조라면서 이렇게 되면서 더욱더 수입산을 많이 쓰게 되면서 국내산 농가들은 속수무책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네. 최근에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샤인머스켓을 두고도 이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던데요. 네, 샤인머스켓 품종 포도가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씨앗이 네. 없고 그리고 시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많아서 근래 포도 농가에서 굉장히 많이 식재를 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아로니아나 블루베리의 경험이 있다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인기가 높고 가격이 좋아서 FTA 대응의 모범 사례로도 꼽히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샤인머스켓인데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런 우려도 있는 거죠. 작년에 긴 장마 때문에 품질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는 이제 피할 수가 없는데 그럼 또 이렇게 샤인머스켓 가격이나 품질 관리가 되지 않아서 가격이 폭락을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어떤 또 대체 작물이 있을까 이런 걱정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체 품종의 폭락 사례라면 블루베리나 아로니아 등을 대표적으로 꼽는데요. 이 샤인머스켓도 이런 전철을 밟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는 것도 지금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FTA 직불제에 대해서는 쥐꼬리 직불금이다, 예산 불용되고 있다, 이런 사태들이 좀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아로니아를 비롯해서 이렇게 간접적인 피해가 FTA로 발생할 경우에 농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들 어떻게 마련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간단히 부탁드려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그러니까 농업이라는 것이 농민들의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굉장히 세계적인 차원의 문제이거든요. 농민들을 보호하면서 농촌을 더욱 깨끗하고 또 아름답게 보존할 수 있으려면 이 농촌의 어느 정도의 지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농민들도 그러면 우리도 농사를 잘 짓고 그리고 농촌을 더욱더 아름답게 보존하겠다는 약속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조금 더 대승적인 관점에서 정부가 농업과 그리고 농민들을 좀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농업을 업시키고 농촌과 농민의 삶을 업시키는 농업 이야기 정은정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정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15분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숲으로 가는 길. 숲으로 가는 길 이어가겠습니다. 숲해설가 김서정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벌써 3월의 마지막 금요일이라니 놀랍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도 들고요. 오늘은 어느 숲으로 가볼까요? 봄 기운이 퍼지고 있다는 것은 겨우내 잊혀졌던 식물 이름들이 우리 입에 자주 오르내린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굳이 관심을 두지 않아도 공원을 산책하시다 보면은 산행을 하시다 보면 탁한 색들 사이에서 형형색색으로 꽃을 피우는 식물들이 저절로 눈에 들어오기 때문인데요. 그때 우리는 잠시 관심을 둡니다. 저 꽃 이름이, 저 나무 이름이 무엇일까 하고 궁금해하는데요. 그래서 식물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경기도 안양, 군포, 안산에 걸쳐 있는 수리산 숲에 다녀왔습니다. 이 3개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수리산이네요. 그야말로. 오늘 그 속에 있는 나무 이야기 함께 하겠네요. 어떤 식물들의 이름을 이야기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우리가 식물 이름을 알게 되면은 대략 식물의 모습에 대해서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전혀 다르게 연결되는 것도 있지만요. 대부분의 이름은 식물 전체의 모양이나 형태, 나무 껍질의 특징, 잎이나 꽃의 모양, 열매와 씨앗 혹은 가시의 모양, 냄새 및 맛, 그리고 쓰임새에 따라 이름을 짓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사는 곳에 따라 이름을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산 바람꽃, 단양 쑥부쟁이, 홍도 비비추, 울릉국화 등 지역 이름이 직접적으로 들어간 것도 있고요. 갯버들, 섬초롱꽃, 삼부추, 구름송이풀, 무럭새 등은 어느 토양에 사는지를 직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이름들입니다. 참고로 갯은 개울가, 섬은 해안가, 구름은 높은 산, 물은 습한 곳을 말합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변산 바람꽃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변산 바람꽃의 변산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변산 국립공원의 변산을 말하는 건지 궁금한데요. 이게 네, 맞습니다. 맞나요? 네. 예. 변산 바람꽃이 그러면 수리산 바람꽃일 수도 있는 건가요? 어쨌든 네네. 바람꽃은 좀 뭔가 이렇게 나풀나풀 가벼운 느낌이 드는 이름인데요. 생긴 건 어떻게 생겼나요? 예, 그래서 이 나라마다 지역마다 식물 이름이 달라서 혼동이 일어날 수 있어 제정된 게 학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변산 바람꽃 학명은 에란시스 변산엔시스 BY 선인데요. 이 속명 에란시스에서 접두 ER은 그리스어로 봄을 뜻하고 안시스는 안소수가 어원으로 꽃을 뜻합니다. 종소명 변산엔시스는 변산 지역을 말하고요. BY 선은 명명자인 전북대학교 선병윤 교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변산 바람꽃은 지구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른 봄에 꽃을 피우는 미나리 아제빛과 여러 해살이 풀로 한국 특산종이 됩니다. 근데 이 꽃은 선병윤 교수님이 처음 발견하신 건 아니었고요. 다른 식물학자들도 봤다고 하십니다. 근데 같은 바람꽃 종류인 너도 바람꽃과 같아 보여서 관심을 크게 두지 않았는데요. 1993년 성 교수 팀이 면밀히 살펴보니까 너도 바람꽃하고는 구분이 되는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너도 바람꽃은 포엽, 그러니까 꽃받침을 감싸고 있는 작은 잎들이 그 새의 기처럼 자잘하게 갈라지는데 변산 바람꽃은 선 모양을 하고 있고 너도 바람꽃은 꽃잎의 끝이 두 갈래로 갈라지며 노란 꿀샘을 만드는데 변산 바람꽃은 꽃잎이 깔때기 모양입니다. 그렇군요. 아까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만약에 좀 다른 식물학자가 변산이 아니라 수리산에서 먼저 그 꽃을 보고 연구를 했으면 이름이 혹시 뭐 수리산 바람꽃이 될 수도 있었을까요? 예. 더 설명을 계속 추가드리면요. 변산 바람꽃 자생지로 알려진 곳은 변산 말고도 제주도, 여수 향이람, 지리산, 마이산, 경기도 명지산 등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서양에서는 아네모네로 불리는 바람꽃이 우리나라에서 많은 종류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 변산 바람꽃은 바람꽃 종류가 속명으로 가지고 있는 아네모네는 아니고요. 에란시스를 속명으로 가지고 있는 너도 바람꽃 속으로 기억하면 좋을 듯합니다. 이 변산 바람꽃이 가장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는 것은 바람꽃 종류 가운데 가장 먼저 핀다는 것도 있지만 이름 본 차가운 바람에 흔들흔들하면서도 쓰러지지 않고 다양한 색의 향연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군요. 다양한 색의 향연이라고 하셔서 궁금한데 변산 바람꽃이 화려한지 어떤지 저희가 사진을 좀 띄워드리겠습니다. 함께 보면서 말씀을 계속 들어볼게요. 네네. 그래서 아직 잎이 나지 않은 키 큰 나무 사이로 햇살이 들어오긴 하지만 아직은 어두운 색조가 짙은 공간에 피어있는 둥글고 하얀 꽃잎 같은 게 눈을 부시게 하는데요. 하지만 그것은 변산 바람꽃의 꽃잎은 아니고 꽃잎을 받치고 있는 꽃받침이 주변과 명암이 구분되는 색으로 변형된 곳이고요. 꽃잎은 그 안에 있습니다. 근데 안을 들여다보면 꽃잎 모양 같은 건 없었고요. 노란색 혹은 초록색 젤리 같은 게 통꽃처럼 깔때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곤충들을 불러들이는 꿀샘을 만들어 놓고 있는 이 태화한 꽃잎 사이로 암술과 수술이 있는데요. 암술은 연두색이고 수술의 꽃밥은 연한 보라색이었습니다. 보통 꽃들은 암술대가 수술대보다 길지만 변산 바람꽃은 그 반대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서 보면은 15cm 되는 키로 햇빛을 받기 위해 이른 봄에 꽃을 피우는 부지런함, 꽃받침을 꽃잎으로 꽃잎을 꿀샘 모양으로 변형시켜서까지 곤충을 불러들이는 생존력, 그 치열한 삶의 모습이 다양한 색의 향연을 압도하는 것 같아 많은 분들이 변산 바람꽃을 찾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변산 바람꽃이 좀 더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곤충을 유혹하기 위해서 화장술을 발휘한 뒤에 그 다음 과정은 또 어떻게 되나요? 그 앞에서 꽃받침을 감싸고 있는 작은 잎을 포엽이라고 했는데요. 변산 바람꽃의 포엽은 수정이 된 암술에서 만들어진 밑실을 완벽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업을 때 쓰는 이불을 포대기라고 부르듯이 식물은 자신의 꽃을 보호하기 위해 잎을 변형시켜 이 포를 만드는데요.
그러니까 변산 바람꽃은 화려하게 꽃을 피우고 난 뒤 자신의 모든 기관을 활용해 열매를 맺고 그것이 완성되고 나면 모습을 감춥니다. 그 시기가 이른봄, 즉 숲의 초록의 봄 기운이 완연하기 전의 일인데요. 그래서 변산 바람꽃이란 존재를 알아채기가 힘들었던 것 같았고요. 이 타원형 골돌에서 씨앗이 나와 새로운 개체에서 꽃을 피우기까지 3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네, 3년이나 걸린다고요? 네네. 그래서 1년 차에는 뿌리 중간쯤에 아주 작은 덩이줄기가 형성되고요. 이 덩이줄기에 저장된 영양분으로 그 다음에 또 새싹을 올립니다. 그리고 보통 3년 차가 되면은 꽃대를 올리고 난 뒤 그 화려한 꽃을 피우게 됩니다. 네. 그 어떻게 보면 작은 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을 들으니까 좀 숙연해지는 느낌도 들고 네. 또 잘 보호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식물 이름과 연관지어서 식물 소개를 하시는데 어떤 나무를 또 이제 소개를 해주실 건가요? 이 갯버들입니다. 갯버들이요? 네. 이 갯가, 즉 개울가에 사는 버드나무라는 뜻의 갯버들인데요. 이 수리산 변산 바람꽃 자생지를 가시려면 병모간 시민공원을 지나서 수리산 성지를 거쳐 수리산으로 올라가는데요. 제가 가다 보니까 가는 내내 이 수리산에서 흘러내리는 수암천이라는 개천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갯버들 암꽃들이 그 솜털처럼 탐스럽게 피어나는 걸 봤습니다. 도심 안에 있는 개천들은 이제 거의 다 복개가 되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갯버들을 산으로 들어가야만 이제 볼 수 있는 건가요? 지금도 시골에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산에서 봄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게 변산 바람꽃이라고 한다면은 오래전 우리 고향 마을의 봄 소식을 언뜻 전해주는 게 갯버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변산 바람꽃은 야생화에 관심을 갖고 좀 노력을 해야 만날 수가 있지만은 갯버들은 있는 듯 없는 듯 하던 나무에 어느 날 보면 복슬복슬 털이 모여 있고 거기에 햇살이 가득 비치면 은빛 물결처럼 빛이 납니다. 그래서 불현듯 발길을 멈출 수밖에 없었던 게 갯버들이 아니었나 그런 기억을 많이 갖고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갯버들 주위를 보면은 얼음장 흔적이 있던 개울이 어느덧 모두 녹아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사이로 졸졸졸 소리내며 흐르는 물소리에서 봄이 왔다는 거를 실감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 느낌을 공유하고 싶어 우리가 잘 아는 갯버들을 등장시켜봤습니다. 그렇군요. 갯버들이라고 해서 저도 찾아봤는데 저도 꽃꽂이 할 때 저희가 밍크버들이라고 하는 거랑 같은 수어인 것 같습니다. 그 이렇게 털이 이렇게 몽실몽실해가 너무 이렇게 귀여운 느낌이 드는 버들이군요. 잎이 난 버드나무 가지를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진짜 봄이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요. 갯버들 좀 더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네.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키 큰 버드나무가 있는데 버드나무는 낙엽 교목으로 높이 10에서 20m 자라지만 이 갯버들은 낙엽 관목으로 높이 1에서 3m 자랍니다. 갯버들은 암수 땅구르로 3, 4월에 잎보다 꽃이 먼저 피는데요. 꽃은 지난해 잎이 붙었던 자리에서 은백색 솜털들이 뭉쳐서 피는 것이고요. 포엽 위는 검은색이고 양쪽에 긴 백색 털이 빽빽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암꽃 차례는 길이가 2 내지 5cm인데 긴 타원형으로 뭉쳐 달리고 활짝 피면 암술이 나와 연노란 회색으로 변합니다. 붉은 꿀샘이 1개이고 암술 머리는 4개가 됩니다. 그다음에 수꽃 차례는 길이가 2.5에서 3.5cm인데요. 역시 타원형이고 활짝 피면 붉은색 꽃밥이 달린 수술이 나오고 거기서 노란색의 꽃가루를 터뜨려 번식을 합니다. 이 곤충을 매개로 하는 충매화와 달리 바람을 매개로 하는 풍매화는 화려한 꽃을 피우지 않는 대신에 많은 꽃가루를 만드는 게 특징인데요. 이 노란 꽃가루가 날리고 나면 씨앗이 맺어지게 됩니다. 이 씨앗도 번식을 위해 멀리 날아가야 하는데요. 하얀 솜털이 달린 씨앗을 보고 우리가 꽃가루라고 많이 하시는데 그것은 꽃가루가 아니고 봄부터 고생한 갯버들의 결실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보고 버들개지 혹은 버들강아지라고 불리는 갯버들, 버들 피리를 불게 해준 갯버들, 이 갯버들도 우리에게 봄을 와락 안겨주는 나무입니다. 네. 이 세상 모든 식물의 이름을 알 수는 없지만 조금만 노력해보면 더 많은 식물 이름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관심도 가고요. 이름을 알고 부르면 또 나에게 더 소중히 다가오게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식물의 잃어버린 언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언어들이 그렇듯 식물학의 언어도 세계를 인지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글인데요. 식물 이름은 분명 우리가 지었고 식물을 일컫는 언어들도 우리가 모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칫 언어에 갇혀 전체 모습을 못 볼 수가 있는데요. 변사한 바람꽃은 변산에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은 곳에 자생을 하고 있고요. 갯벌들도 처음부터 개울가에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더 많은 식물 이름과 식물학 언어에 관심을 가지면 언젠가 지구숲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수많은 식물과 더불어 살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 지구는 계속 푸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좀 가장 아름다운 삶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도 꽃뿐만 아니라 이제 지나쳤던 들풀의 이름도 하나씩 더 알아가려는 노력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숲으로 가는 길 김서정 작가와 함께했는데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222번님, 변산 바람꽃 여리고 가늘고 예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문자 주셨고요. 8910님도 출근길에 꽃식물에 대한 예쁜 이야기 웜업돼서 너무 좋다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날씨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은데요. 인천과 무안공항에는 저시정 경보도 내려져 있고요. 가시거리 200m가 안 되는 곳이 많으니까 일찍 운전하시는 분들 차간 거리 유지하시고 안개등 켜시고요. 자, 날은 어제보다 더 따뜻하겠습니다. 낮에 서울이 21도, 대전, 광주 25도, 대구는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침에는 또 근데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강원 내륙, 충북, 경북 내륙, 전남 동부에서 농작물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47분 5초 지나고 있네요.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이 어제 동해안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경고를 했군요. 네, 북한은 어제 오전 7시 6분 그리고 7시 25분에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총 2발을 발사했는데요. 합동참모부에 따르면 이번 미사일의 비행 거리는 약 450km이고 고도는 약 60km로 탐지가 됐고요. 이 세부 재원은 한미 정부 당국이 정밀 분석 중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이라면서 북한이 긴장 고조를 선택한다면 상응한 대응이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외교적 방식에 대한 준비가 돼 있다라면서도 그것은 비핵화라는 최종 결과 위에 조건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청와대는 어제 오전 9시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었는데요. 회의 후 입장문을 통해서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가 진행되는 가운데 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진 점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유관국들과 관련 협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될 예정이죠? 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30명이 나왔습니다. 이틀째 400명대인데요. 하루 빼고는 계속 400명대 확진자가 최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누적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지금까지는 총 10만 276명으로 지난해 1월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견된 이후 14개월 만에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한편 말씀하신 대로 현재 거리두기 단계가 이번 주 일요일까지만 유지가 되기 때문에 현재 단계를 유지할지 아니면 단계를 높일지 내릴지 오늘 결정해서 발표합니다. 다만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가 410명에 이르고 있어서 아직 2.5단계 범위에 속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거리두기 완화는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추가 경정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를 했군요. 네, 이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이 어제 오전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총 금액은 14조 9천억 원이고요. 이 중에 절반 정도인 7조 3천억 원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긴급 피해 지원에 사용됩니다.
정부는 자영업자 피해 정도에 따라서 7개 업종으로 세분화해서 1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세버스 기사 3만 5천여 명에게 70만 원의 소득 안전자금을 지원하기로 했고요. 이 저신용 소상공인에게도 저금리 융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용 취약계층 등 이 긴급 피해 지원에 1조 1천억 원, 긴급 고용 대책에 2조 5천억 원, 그리고 이 코로나19 백신 구입 및 접종 등 방역 대책에 4조 2천억 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네. 농업인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고요? 네, 어제 통과된 추경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이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3만 2천 가구에 이 바우처 형태로 1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경작 면적이 0.5헥타르에 못 미치는 소규모 농가와 이 소규모 어업인은 30만 원씩 더 지급될 예정인데요. 하지만 지원을 받는 농민분들은 이렇게 되면은 4명 중 1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코로나19로 소비가 줄어서 이 농업 종사자분들의 소득도 많이 줄었고 또 농산물을 생산해도 식당이 안 되니 이 자연스럽게 농민들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 상황입니다. 게다가 학교 급식도 오랫동안 중단되면서 또 피해가 적지 않고요. 하지만 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이 전국민 지원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 농어민분들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3.6%로 상향 조정을 했네요. 네,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3.6%로 기준 전망치보다 상향 조정했습니다. 원래 올해 1월에 발표했던 전망치가 3.1%였는데 0.5%포인트 더 높아진 수치입니다. IMF는 코로나19 관련 요소가 점진적으로 정상화되고 있고 또 외부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올해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이를 반영해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 경제가 효과적인 방역, 또 종합적인 재정과 통화, 금융 정책 등을 활용해서 잘 대응을 해왔고 또 지난해 상대적으로 다른 선진국들보다 경제 성장률이 적은 수준으로 하락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향후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면서 현재의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이 공개가 됐군요. 네, 이 정보공직자윤리위원회가 어제 관보를 통해서 정기 재산 변동 사항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정부 고위공직자 1,885명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본인과 가족 명의로 신고한 재산은 1인당 평균 14억 1,297만 원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주요 인사들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보다 1억 2,700만 원 증가한 20억 7,7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고요. 이 정세균 국무총리의 재산은 5억 6천만 원이 줄어든 44억 9,300만 원이었습니다. 이 국회의원만 보면 이 코로나19 사태 와중에도 이 10명 중 8명의 재산이 늘었습니다. 이 재산이 1억 원 이상 불어난 의원이 168명이고요. 10억 원 이상 늘어난 의원도 9명이나 됩니다. 이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의원은 무소속 윤상현 의원으로 1년 새 184억 원의 재산이 늘었는데 주식 가액의 변동이 있어서 재산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라고 알려졌습니다. 네.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후보들 간의 고소 고발이 이어지고 있네요. 네, 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고소 고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의혹과 관련해서 고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세훈 후보가 문제의 땅 존재와 위치를 몰랐다라고 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을 했고 또 내곡지구 개발 과정에서 자신이 전결권을 행사했다고 증언한 서울시 전 주택국장도 고발을 했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또한 그 소유했던 도쿄 아파트를 두고 초호화 아파트라든지 야스쿠니 뷰 등의 주장을 한 이 국민의힘 성일종, 김은혜, 김도우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또 이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의 재산신고 변경에 대해서도 고발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도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오세훈 후보 측은 내곡동 투기 의혹을 제기한 천준호 고민정 의원을 역시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지난 10일 검찰에 고발했고요. 또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는 자녀의 대학 입시 비리 의혹을 제기한 장경태 의원 등을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김승현 전 홍익대 미대 교수 등도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조강지처를 벌였다라는 표현을 쓴 남현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대변인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지금 홈페이지 게시판에 저희 그 퀴즈 관련해서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 중에 연락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글을 올려주고 계신데요. 곧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가시거리가 좋지 않습니다. 네, 일찍 운전하시는 분들은 차간거리 유지하시고요. 모두 안전운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고맙습니다.